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철준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자료 여기. 갑작스럽게 어제 교육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교육을 한다고 저희 본부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간단하죠? 수준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이 데이터베이스죠. 홈쇼핑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조직은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이고, 제가 2달 동안 나도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 DB를 써봤어요. 써봤더니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전지의 영업이사님 보고 저분이 저렇게 영업을 잘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만의 어떠한 영업적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환경에 어떠한 영업의 패턴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제가 보험 영업을 2001년도서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횟수를 따지면 그렇게 적은 횟수가 아닌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이 어려운 것들을 같은 또 식구들도 만들고 또 영업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요즘 최근 들어서 긴장감 있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다른 GA나 제가 원수사에서만 거의 13년, 14년 정도 있었거든요. 14년 원수사에 있으면서 지점장만 1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교육이라든가 웬만한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영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원수사에서 각 지점장님들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다 교육을 지금 받으시는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한 30-40분 정도 제가 느꼈던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꼭 한 번쯤은 옆에 사람 아니면은 관리자 아니면은 다른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내용들은 바로 요걸 거다라는 것들 딱 3-4가지만 딱 추려서 PPT 자료를 하려다가 그 정도까지 자료를 제가 만들 시간은 안 돼서 그냥 엑셀로 정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되게 제가 많이 질문을 받아본 것 중에 하나가 소득법상에 대한 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소득법상의 보험이 문제가 안 됐던 건 뭐냐면 그냥 저축보험 계약하면 비과세 요건 맞추면 비과세 해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면세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서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종신보험 때문에 그래요. 종신보험. 그러면 보험사에서 만드는 상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과 그러한 보험을 평가하는 국세청, 과세 당국에 대한 기준이 같냐 다르냐가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같냐 다르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국세청이 바라보는 것과 보험회사가 바라보는 게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법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법전을. 소득세법의 법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비과세 되는 거는 저축성 보험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원칙이. 그 두 번째가 보장성 보험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요 큰 종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케이스 1. 그래서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에 제가 보장성 보험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쳤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출발이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이 출발이에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보험 형태가 일본의 보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은 어떤 나라의 형태를 갖고 왔을까요? 일본은 미국이요? 그게 아니고 어떤 형태였냐면 2차 대전 패망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대륙계 법통, 그러니까 즉 독일 쪽에 유럽 쪽에 있는 법과 제도, 보험사도 그대로 갖고 왔다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제2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재건 산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 빌릴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사를 하나 만들고 니들이 보험을 모집해. 그리고 그 돈을 날 빌려줘. 이거였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간단해요. 보험회사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는 너한테 담보로 채권을 줄게. 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러죠? 그걸 발행해 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라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변액을 판매했을 때 변액을 쉽게 가입하려면 고객한테 투자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고객을 안심시켜 주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고객을 안심시켜주는 핵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에 대한 변동성의 폭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면 고객이 안정적인 느낌을 갖죠. 왜? 투자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 보호법도 안 되고 원금에 대한 손실은 투자를 한 계약자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야. 왜? 만기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1년짜리야, 이건 3년짜리야, 이거는 10년짜리야, 이건 20년짜리야. 현재 보험회사는 몇 년짜리 국공채를 매입하죠? 현재 20년, 10년, 20년짜리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죠, 채권이. 그래서 안정적인 대가로 채권을 준 거예요, 보험사한테. 근데 이제 보험사가 모집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봉착이 되죠. 잘 모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그때 생긴 게 뭐냐면 채권을 주고 채권이 만기된 돈을 줄 때 그 모집한 고객들에 대한 이자를 면제시켜주겠다라는 게 비과세였다. 그게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견이 없어요. 논란의 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간단해. 지금은 처음에는 비과세가 3년, 5년, 7년, 지금 10년이잖아요. 요건만 맞추면 상관이 없어. 국세청도 과세 당국도 뭐라고 안 해.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보장성 보험. 자,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법상에 소득세법 25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09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사실은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여기 답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과세 당국은 요 다음 것부터 읽어볼까요? 그 종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예로 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세법에는 보장성 보험에는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보험이라고 나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 당국은 소득세의 비과세를 처리할 때 요건은 원칙은 간단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험 사고의 종류가 어떤 게 있죠? 보험 사고. 내가 연금이 개시돼. 그럼 보험 사고에 아니에요? 보험 사고예요. 보험 사고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연금 타는 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금 타는 것도 보험 사고예요. 연금 개시도. 보험금을 받는 것도 보험 사고고요. 이 납부한 보험료가 고객이 보험 사고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해약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해지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책정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회사가 쓸 수 있는 비용들을 다 뺀 게 해지 환급금이야. 근데 그 비용 중에 가장 큰 사업비가 있죠. 그 사업비를 미상각 신계약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보장성 보험은 9년을 빼고요. VA 같은 경우에는 최초할 때 12년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좋아도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납부한 보험료하고 해지를 하던 해약을 하던 환급금 자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과세당국이 보장성 보험으로 본다, 저축성 보험으로 본다. 저축성 보험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설사 이 보험이 종신보험이든 안보험이든 상관없이요. 우회지든 저해지든 상관없이 당신이 낸 돈보다 네가 받아간 돈이 더 크면 이거는 저축성 보험에 인정하는 세법을 적용할 거야. 그런데 요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요건이 맞아. 그럼 비과세예요, 아니에요? 이건 비과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해지환급금보다 적어. 그럼 여기 이자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해당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냐면 원래 원칙대로 보험이라는 게 해지할 생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종신보험은 내 사망을 담보로 가입을 하는 거고 화재보험은 재물을 담보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보험금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래요. 보장성 보험의 보호 차익. 이게 사실은 이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험금이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내 사망보험금 2억이야 라고 가입을 했어. 그럼 내가 실제 2억을 받았어. 난 못 받겠죠. 법정 상속인이 받던가 지정 상속인이 받겠죠. 난 못 받았어. 그런데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난 못 받은 거를 예상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보험금은 소득,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왜? 우리가 종신보험을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해요? 판매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잖아요. 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게다가 지금 현재 연복리에 대한 이자가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컨셉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면 고객이랑 처음에 초회 상담하고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세법까지 정리해서 드리면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고객한테 줘도 되는 자료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니까. 그럼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 그 두 번째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과세 없음. 이거는 암진단금을 받았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여러 형태의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세법상 과세 항목에 열거돼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법은요 우리가 그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적용해야 돼. 해석을 잘못해서 적용하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깨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는 요게 없어. 그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만 보험 차익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는 이유는 저를 평가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신보험 등의 보장성의 보험 차익 과세 여부는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고객님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이 너무 크다, 탔을 돈이 많다라고 하면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비과세 요건에 맞춰줬어요, 지금.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그럼 그 세금 나 안 내려요라는 얘기를 누가 주장할까요? 저 비과세요라는 얘기를 누가 주장해요? 누가 관할 세무서장에다 이걸 내죠? 나 과세 없음을 고객이 직접 해요? 누가 하죠? 보험회사가 해요. 보험회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막 여러 가지 컨셉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중도 인출을 빼면 금액이 떨어지니까 비과세 요건이 안 되더라도 세금이 없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닌데 막 진실처럼 막 이렇게 퍼져요. 막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제가 프린트한 거에 맨 뒷장을 한번 보세요. 맨 뒷장을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 영업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두 번쯤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대답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세 당국에서 알려주는 지급 명세와 명의 변경 명세서라고 제가 요걸 하나 프린트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법에 나와 있고 판례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상속증여세법 82조 시행령 8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험금은 해약 환급금과 중도 인출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를 지급하는 자. 여기서 지급하는 자에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지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본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 근데 이 얘기가 왜 혼란스럽냐면 보험업을 막 25년, 30년 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야. 요 규정이 언제 바뀌었냐면 2008년 1월 1일서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하신 분들은 야 중도 인출해서 해도 상관없어 라는 얘기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벌써 11년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명인이고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는 거야.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맨 밑에 보시면요. 제가 보험해약금 지급 명세서라는 거를 제가 이거를 엑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명의 변경 일자, 그 다음에 보험 사고 수취인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보험회사가 작성을 해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을 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해지 환급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 중도 인출이에요. 중도 인출. 그 중도 인출도 고객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관련 내용에서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와서요. 두 번째 장 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세 당국에서 이런 그 지급 명세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그 조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10억 원 기준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한 90%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10억 기준이에요. 10억 기준.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업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연찮게 돈이 있으신 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죠.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은 좋겠죠. 10억 기준인데 왜 그러냐면 보험금 자금 출처를 되게 궁금해요. 국세청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50억을 증여를 받았어요. 기분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증여를 받아 저는 납부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국세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나는 정상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세청은 되게 좋아해요. 왜? 자진 신고했으니까 잘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은 나를 볼까요? 저희 아버지를 볼까요? 네, 아버지를 봐요. 핵심은 그거예요. 국세청의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자금 출처예요. 잘했는데 그 돈 어디서 났어? 이것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설명하고 증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있는 분들이 증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증여를 하는 사전 증여를 하는 거예요. 상속과 증여는 간단해요. 죽었을 때 좋냐, 죽기 전에 좋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증여는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의 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험금을 나중에 받을 때 연금을 개시할 때도 절대 돈이 있는 분들은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뭘로 받아라? 연금 형태의 분할 수령으로 받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할 때 기준이 매월 기준이 아니라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갖고 연간.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금을 찾는 게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연금 수령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장성 보험의 압류 금지예요. 요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세징수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민사집행 시행령으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뭐냐면 자, 그러니까 고객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잘못됐는데 나 이 보험 압류돼 안 돼? 많이들 물어보시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럼 보장성 보험은 압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원칙을 얘기를 할게요. 제한적으로 돼요. 제한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잠깐 보세요. 사망보험금 중 얼마까지 보험금은 압류가 안 된다? 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입했는데 내가 죽었어. 근데 내 빚이 너무 많아. 채권자들이 내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까지? 네, 1,000만 원 제외하고. 두 번째요. 진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안을 보장하는 보험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진단금은 얼마까지를 압류 가능하다?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만기 환급중 150만 이하의 금액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압류를 걸고서 압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뭘까요? 압류를 피하는 방법.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계약자가 중요해요? 네? 수익자? 1번 보험회사는 돈 내는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제일 중요해요. 피보험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피보험자는. 하지만 돈 내는 사람을 1순위로 해요. 보험회사는.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자예요. 그럼 계약자를 변경하면 되죠. 근데 계약자를 변경하는 시점이 법원의 압류 명령이 들어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하면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있어요. 사회행위. 그러니까 나쁜 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고객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만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축성 보험의 압류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압류는. 잘 모르셔도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영업도 하고 고객과 상담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 평상시의 생활보다는. 근데 핵심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거는 이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제 영업적인 방향이고 기준이니까. 보면요, 사람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구매를 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사는 경향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할 때 정말 진짜 윤리적인 갈등에 부딪힌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충분히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한테 보험을 팔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사실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집에 차가 2대이신 분 있죠? 많이들 있잖아요. 차 2대 정도, 그죠? 세대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고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돈이 있으면 많이 가입하세요. 보험. 누구 거예요? 그 보험이. 보험회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더 사시고 없으면은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상품이 가치 있는 상품은 맞아요. 근데 그 가치는 내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가치인 것 같아요. 고객들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는 종신보험이 좋아. 나 지금 종신보험 한 달에 380만 원씩 내고 있는데 나 좋아.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연금을 뭐 한 2천만 원씩 가입해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있으면 더 하세요. 그러면 더 하시면 돼요. 그 사람 능력이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7, 8년 전서부터 재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붐이 있어요. 트렌드가. 근데 저는 재무 설계를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무라는 거는 현실적인 재무도 있지만 감성 재무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삼겹살에 손자장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어 안 먹어요? 먹잖아. 근데 나는 걔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고 종신보험 10만 원짜리 가입하라 그러면 나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너 술값 15만 원과 종신보험 뭐 맞바꿀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는 그것도 먹고 종신보험료 또 내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바꾸고 싶어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 상품은 가치가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지만 가치가 우선이 되는 거는 1순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상품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가치를 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이제 한 15분만 더 하고 마치려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진여 얘기 잠깐 넘어갈게요. 저는 늘 얘기를 해요. 저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이름본부 사람들 예전에 제가 매니저를 했을 때 지점장을 했을 때 늘 얘기를 해요. 보험 세일즈의 기본은 논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다. 논리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논리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냐면 제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보험 얘기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보험 얘기한다고 하면 다 피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피하지 않는 얘기가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 말고 나 어차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일 얘기해야 되니까 그 논리 얘기하자. 논리 얘기. 그 논리 얘기를 해서 논리가 오케이 인정이 되면 뭘로 가자? 감성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게 패턴. 이게 모든 영업에 대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품을 보이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품을 맛깔스럽게 보이게끔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연금을 가입하는데 제 선배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연금을 가입을 할 때 월납보험료 50만 원, 100만 원을 먼저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험료를 얘기를 안 하고 진행합니까? 연금 수령액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연금 수령액을 갖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영업했냐면 저 말 되게 많죠. 연금 수령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금 수령을 매월 받아도 되죠? 3개월씩 받아도 되죠? 6개월씩 받아도 되죠? 1년씩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제2의 인생, 은퇴 이후의 연금 수령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고객한테 먼저 그려주는 거야. 매월 50만 원씩 받고요. 6개월에 한 번씩 200만 원씩 받고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받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 그림을.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고객한테 뭘 그려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보이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영업을 되게 어렵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50만 원짜리 연금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것만 고민했지. 그 사람이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그 행복한 모습을 이미지를 그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데 그 사람은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거야. 숫자가 들어가니까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숫자는 감성의 논리예요. 논리.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논리에서 시작한 숫자가 감성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영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객과 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 어떠한 목적으로 이 상품을 가입을 하셨죠?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추릴게요. 첫 번째, 가입하시려는 목적의 기간. 그죠? 언제까지요? 두 번째, 얼마를 낼 수가 있는데요? 고객님 원하는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예요? 요 세 가지만 물어보면 금융기관이 결정입니다. 맞죠? 우리나라에 금융기관이 많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금융기관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감성이 아니라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처음에 출발점이 감성보다는 영업하는 사람, 세일즈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감성을 버리면 안 되죠. 세일즈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객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 마지막 장으로 제가 증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아시는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는 제가 현금을 드려요. 그럼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증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사람을 이제 수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증여는 꼭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금과 동급인 종이를 받아도 증여예요. 이걸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금과 동일한 종이, 유가증권. 부동산도 증여예요. 받으면 다 신고를 해요.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보험은 아버지가 계약자야.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아버지예요. 수익자가 아들이야. 그럼 이게 사실 증여계약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때 증여세 돼요? 이때 증여세 돼요? 이 증여세 안 내요. 증여세 안 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하면 되게 다행인데 아버지가 귀찮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이제 정신이 약간 이제 오락가락하려 해. 그 아들을 불러갖고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테니까 이거를 갖고 너 은행에도 넣지 마. 나도 못 믿으니까 쓰지도 마. 보험회사 넣었다가 나중에 30년 뒤에 찾아. 라고 해서 아들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10억을.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실제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분할로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10억인데 보통 10년 동안 10억을 내고요. 10년 동안 10억을 내고 한 20년을 거치를 하면 아무리 못 나와도 여기 수익률 몇 퍼센트 생기죠? 200% 나와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고요. 그죠? 보통 한 200% 나와요. 제가 오늘 우리 고모의 지금 이승현 매니저라고 13개월 전에 가입한 ABL 하모니가 해지할금이 얼마냐고 물어봐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13,000원 딱 되니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하모니? 한 몇 퍼센트 나오면 좋죠, 우리가? 네, 70% 정도 나오고요, 70%. 그러니까 추가 납입 없는데 되게 높은 거예요. 왜 높은지는 하모니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3가지 포인트.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 20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해상도 이렇게 200% 생긴 거야, 또 100%가. 근데 세금을 내래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나는 이때 세금 신고했잖아요. 근데 100%에 대한 세금 신고를 또 하래요. 그 얘기를 여기 있어요. 요거 한 장 보세요. 과세평가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1번 상속증여세법 제34조 1항이 납입한 보험료의 초과분도 추가 증여세를 과세함. 이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불합리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판례와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냈지만 그 세금을 내고 그걸 보험을 가입을 했어. 가입을 했는데 또 이자가 생겼어. 그럼 그것도 증여세를 내는 거라고요. 물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아들이 소득이 없는 한의 전제야. 소득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소득이 없는 거야.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예요. 증여는 요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이가 있어서 계약자 변경을 아들로 했어요. 수익자는 아들로 놔두고요. 아버지예요. 이때 그럼 증여가 생긴 건가요? 이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증여세를 언제 내요? 실제 뭐야? 보험금을 받는 순간 내는 거야.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순간, 이걸 연금으로 받던 일시를 받던 해지를 하던 보험 사고가 생겼을 때 증여세를 내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한 20-30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30년.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걸 이연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 수령을 했을 때 얘가 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는데 몇 년 연금으로 받아? 나 30년 연금으로 받을래요 라고 할 수 있고 종신 수령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무당국은 되게 애매할 거 아니야. 이걸 세금을 어떻게 때리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줘요? 세금을 할인을 해주잖아. 이게 정기금 평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이 사람이 낸 돈은 만약에 1억이야. 근데 이때 얘가 찾았을 때가 책임 준비금이 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차액 1억은 보험 차액이잖아. 그럼 1억에 대한 보험 차액을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증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증여를 받는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라요. 매월 받을 거야. 30년 동안. 그러면은 1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있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의 세금을 내가 미리 내면은 불합리해요,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세청에서도 그렇게 세금을 누가 할 수가 없다고 30년 뒤에 받아야 될 연금액을 내가 너한테 지금 세금을 부과해?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에 있는 금액을 받을 거를 할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정기금 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인 폭이 만약에 20%다, 18%다라고 하면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상적으로 줘야 될 증여세가 이거보다 크고 이게 더 작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걸 선택하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어렵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빨리 끝내드릴게요. 더 어렵게 할게요. 아주 빨리 끝내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보통 현금으로 1억을 내면 세금이 얼마죠? 성인과 성인끼리 현금으로 1억 내면 세금이. 계산해보면 알겠죠? 그죠? 계산해보면 알겠죠? 성인 공제 금액이 있잖아요. 공제 미성년자 얼마, 성인 얼마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근데 증여를 보험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국세청에서는 요 증여 평가액을 내가 아들한테 1억을 주면 1억으로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융상품으로 이용을 해서 고객님 보험상품으로 이용해서 증여를 하면요 실제 고객님은 아들한테 1억만 주면 돼요. 근데 아들은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2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2억이 왜 나오냐면 10년 내고 20년 거치하면 몇 프로 돼요? 200% 되잖아요. 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1억만 내주시고 2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2억에 대한 평가가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4천만 원이면 성인 간의 증여에서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2억을 만약에 현금을 받아갖고 내가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1,800만 원을 넘게 해야 돼요. 1,800만 원. 그러니까 그 컨셉이에요. 그 컨셉.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는 제 계산법이 아니라 국세청 계산법이에요. 2억을 받아요. 곱하기 이 사람이 총 낸 보험료가 1억이에요. 여기에 제가 뭐라고 있어요? 증여자를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준 사람을 갖다가 위에다 올려요.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2대8 썼죠. 2대8. 2대8은 뭐냐면 부모가 2천, 자녀가 8천 내는 거야. 비율이에요. 비율. 근데 이거를 5대5로 하면 세금이 달라져요. 과세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저희가 상품을 막 설계하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이 계산법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 사람은 실제 보험금을 2억을 가져가는데 국세청은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 해. 얼마를 부과해? 계산해보면 4천만 원을 부과하는 거예요. 4천만 원. 계산해보면 맞죠? 계산기 들려보세요. 맞아요 이거. 2억 곱하기 1억 곱하기 2천이니까 4천만 원 되는 거야. 그럼 국세청은 4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딱 봤더니 4천만 원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컨셉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5대5로 하면 여기가 5천이 되는 거야. 여기가 2천이 아니고.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증여세가 465만 원이 나옵니다. 465만 원. 근데 실제 내가 2억을 증여하면은 세금이 얼마 나와요? 1,86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얘한테 주는 돈이 2억이 아니라 1억만 주는 거야. 1억만. 그러니까 요 컨셉이. 요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고객한테 증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상품을 그래서 어떠한 고객이 저한테 나 그럼 진짜 한 진짜 500만 원 할래 라고 해요. 그 500만 원 하면 이게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뭘로 해야 돼요 상품을? 종신으로 해야 돼요. 왜? 종신은 150만 한도 커터가 없잖아. 세법상에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 변경과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예를 들면 흥국생명의 베르굿 종신보험 같은 경우 7년만 내고 계약자 변경하고 안 내도 돼. 원래는 안 내도 돼요. 그럼 쭉 가 저축보험료.
근데 어느 정도는 내줘야 돼. 왜? 자녀가 좀 내줘야 되니까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되니까 금액을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어야 돼요. 각 사마다 보험회사마다. 추가납입도 마찬가지예요. 추가납입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어려운 컨셉도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단지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영업할 때 이거를 갖고 막 우리가 붐을 일으켜서 하자가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고객을 만나면 그분이 저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어요. 때로는 증여에 대한 부분을 물어봐요. 부모님이 뭔가 주신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조그만 지식만 갖고 있으면 고객한테 컨설팅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오시면은 담당 지점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원수사에 있는 우리가 PB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로 그냥 우리가 뭐 한다? 캐스팅 던지는 거야. 그냥 뭐 던졌는데 안 물면 할 수 없고 물면은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